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발표 진행하게 될 부신사의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로 파이어크래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오늘 발표는 22년도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A Closer Look at AWS 람다의 내용에 많은 부분을 추출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발표는 람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떻게 람다가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람다가 이때까지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되게 딥다이브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관심이 가신다면은 이거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보다 더 많은 깊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서 저도 되게 이렇게까지 공개를 해주네 하고 되게 놀랐었고요. 네, 그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파이어크래커는요, 많이들 쓰시는 이제 람다랑 파게이트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표현할까요? 네, 이제 람다와 파이어게이트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이어크래커는 버추얼 머신 모니터라고 해서요, 버추얼 머신을 이제 관리해주는 오픈 소스이고요. K8s에서 비유하자면은 쿠버네티스가 있다면은 그런 이제 컨테이너 D 혹은 도커 같은 존재가 이제 파이어크래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쿠버네티스는 호스트에서 이제 도커나 혹은 컨테이너 기반의 컨테이너가 이제 떠 있을 때 그걸 이제 관리해 주는 거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를 호스트에서 띄워주는 거 자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되게 유사하고요. 네. 파이어크래커는 2018년도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람다가 출시된 거는 이제 2014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비스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람다가 출시됐고요. 그러면 이제 2018년도에 파이어크래커 공개됐는데 그럼 2014년도에는 그럼 뭘 썼었냐? 초기 람다는 T2 기반으로 작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VM을 사용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 지금 람다 하면은 되게 빠르고 가볍고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이제 T2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다 보니까는 되게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의 이제 T2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자원의 낭비 같은 것도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T2로 이제 이렇게 작은 리소스를 잘 VM에서 하려고 하니 이제 VM들이 원래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비효율적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파이어크래커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어크래커를 도입한 이후에는 한 대의 인스턴스에서 여러 사이즈의 이제 람다들을 되게 많이 구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사실 이 그림에서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쿠버네티스도 그렇고 람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어떤 노드를 되게 공유한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그 같은 유형의 서비스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에는 장애나 혹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들은 사실 어떤 서비스는 언제 트래픽이 많이 받고 언제는 적게 받고 그런 게 이제 성향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물려 있으면은 그 특정 노드만 이제 부하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손쉽게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워크로들, 다양한 사이즈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잘 테트리스 하듯이 잘 패키징 하면은 만약에 요 서비스들이 정말 가까이 서비스들이 한 노드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과 골고루 섞여 있었을 때, 사실 골고루 섞여 있을 때는 확률 기반으로 정말로 장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요. 실제로 이제 AWS의 많은 서비스들은 이런 확률론 기반으로 가연성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보는 99.99999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당연히 어떤 서비스는 장애가 날 수 있죠. 뭐 EBS가 망가질 수도 있고 EC2가 이제 뭐 나가리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확률적으로 파티셔닝을 하고 쪼개고 셔플 샤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장애 확률을 낮추고, 그래서 어떤 게 하나가 문제가 터지더라도 전체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AWS의 철학이고요. 네, 람다 역시 그런 것들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람다에서는 저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관리하려다 보니 기존의 T2에서는 되게 느리고 이제 뭐 효율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이어크래커를 만들면서 마이크로 VM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VM은 좀 이따 뒤에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은 말 그대로 VM은 똑같아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람다도 뭔가 특별한 기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KVM이라고 하는 원래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해서 구축한 거고 뭔가 람다에서 이때에서 뭐 새롭게 한 건 아니야. 다만 이 KVM을 서버리스에 최적화해서 만들었는데요. 예, 일단 대표적인 예로 일단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이어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로컬이나 아니면 베어메탈에서 직접 띄우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띄우시면은 단순히 그냥 REST API로 이런 VM들을 많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크래커는 베어메탈 서버 같은 데에다가 REST API로 해당 호스트에 엄청나게 많은 마이크로 VM들을 생성하고 관리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람다 같은 경우 사실 뭐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같은 호스트를 여러 서비스들이 공유하다 보니 만약 보안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은 뭐 탈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워게이트에서는 C콥 그 eBPF나 혹은 이제 C그룹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완전하게 격리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VM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이제 실제로 EC2에서 그런 파이어크래커가 어떻게 돌아가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호스트 커널에 이제 KVM이 올라가 있는 거는 일반적인 뭐 KVM들 솔루션과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이제 파이어크래커가 올라가고 파이어크래커가 직접 아주 경량화된 마이크로 VM을 띄우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런타임 뭐 파이썬, 뭐 자바 그런 런타임들, 펑션 코드 여러분 직접 만드신 것들, 그리고 이제 람다 익스텐션 그런 것들이 같이 뭉쳐서 하나의 이제 람다로 사용자들이 이제 쓸 수 있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아주 심플한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배열 메탈 위에 올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냥 EC2 배열 메탈 위에다가 요 파이어크래커를 설치하셔서 직접 마이크로 VM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요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좀 유명한 것도 꽤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제 KVM이면은 어쨌든 사실 QEMU 저것도 KVM 기반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은 이제 VM은 너무 옛날 기술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다 컨테이너로 많이 넘어갔었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VM은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맥에서 패러럴즈도 그렇고요. 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맥에서 도커 데스크탑이나 혹은 저기 팟맨 같은 걸 썼을 때는 항상 요 VM 기반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이제 커널을 공유하는데 맥은 이제 리눅스 커널이 아니다 보니까는 무조건 VM 위에서 띄우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팟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 QEMU를 기반으로 VM을 띄우고 거기에 컨테이너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맥에서 컨테이너 쓰신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VM 위에 컨테이너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비슷한 게 있죠. 파게이트 역시 VM 위에다가 컨테이너 띄워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되게 기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QEMU와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QEMU는 원래 이제 VM 완전히 이제 시뮬레이팅 가능한 어떤 VM을 추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코드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는데 140만 줄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VM을 관리하기 위한 여기에는 뭐 어떤 디바이스 지원을 위한 코드들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겠죠. 근데 파이어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5만 줄을 통해서 이 똑같은 VM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코드 수가 일정 부분 보안과 연관이 돼 있긴 한데요. 뭐 당장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오늘장 코드가 내일에는 이제 레거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레거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 관리되지 않는 이제 보안의 위협이 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단순히 코드 라인만으로도 물론 기능이 더 적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더 보안 위협이 줄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라고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고요.
예. 그거 외에도 사실 원래 VM 하면은 패러렐스도 마찬가지고 뭐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디스플레이, USB 다양한 걸 지원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좀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은 뭐 하다못해 이제 버추얼 머신을 띄운다 하더라도 뭐 윈도우 부팅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저런 커널들 불러오고 뭐 디바이스 지원 가능한 것도 불러오고 그런 데에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어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쓸데없는 거 다 빼버렸어요. 정말 다 빼버리고 최소한의 이제 네트워크 통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쓰기 위한 블록 I/O 그런 이제 완전 최소한만 지원을 하고요. 네. 여기서 정말 대표적인 게 파이어크래커도 키보드를 지원을 해요. 키보드를 지원하는데 딱 키 하나만 지원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키만 입력 가능한 키보드 디바이스만 지원합니다. 그럼 그건 뭐냐? 그거는 요 파이어크래커에서 이제 그 종료 그 통신을 보내기 위한 유일한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컴퓨팅에 이제 람다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것만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이제 파이어크래커고 요거를 이제 마이크로 VM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경량화하고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요렇게 이제 한 덕분에 파이어크래커는 단일 서버에서 초당 150개의 마이크로 VM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요 마이크로 VM이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서버를 초당 150개씩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네, 되게 놀랍죠. 뭐 예를 들어서 EC2 뜨는 데만 해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초당 150개씩 찍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단일 서버에서 수천 개의 마이크로 VM을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구에 가능한 이유는 마이크로 VM당 5MB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5MB는 아까 디바이스나 그런 것들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쓰는데 정말 5MB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마이크로 VM들을 엄청나게 많이 띄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덕분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띄울 때 150ms 내에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뭐 코드 다운로드 받고 어쨌든 실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시간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한순간에 되진 않고 파이어크래커 하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원 발표가 되는 곳에서는 이제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운로드 받는 시간도 중요하니까는 그거를 로컬 캐시도 두고 리저널 캐시도 두고 해서 캐시를 엄청 많이 두고 네, 그렇게 여러 복합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파이어크래커에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파이어크래커만 있으면 람다를 구축할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 누구나 EC2 베어메탈에서 파이어크래커 설치하면은 람다 같은 마이크로 VM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쿠버네티스의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D와 도커를 이제 마이크로 VM 파이어크래커와 비교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D나 도커처럼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얘네들이라면은 람다에서는 파이어크래커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 요거 컨테이너 띄워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작동되진 않아요. 서비스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디니스 체크, 쿠bernetes 레디니스 체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쿠버네티스에 있죠. 네, 그것처럼 람다도 그런 관리해주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크래커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파이어크래커는 단순히 EC2에서 이제 베어메탈 EC2에서 마이크로 VM을 딱 띄워주고 그거를 라이프 사이클을 챙기는 딱 그 정도만 해주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서비스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서 오늘은 그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원래는 아까 뭐 T2 시절 혹은 이제 2020년도 이전에는 람다는 워커 매니저라는 걸 활용해서 그 호스트에 필요한 이제 버추얼 머신을 띄우고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람다가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인보크 서비스가 로드 밸런싱 하는 애가 있고 얘가 먼저 트래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워커 매니저한테 야 이거 요청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 쏘면 돼 하면은 이제 워커 매니저가 그 람다를
람다가 뜰 수 있는 거를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워커 매니저는 되게 스테이트풀하게 운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워커 매니저 하나가 죽으면은 그거에 연관된 많은 서비스들이 죽었고 거의 존 단위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존이 만약에 날아갔을 때는 생각보다 3분의 1에 되는 서비스들이 바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EC2, T2를 이제 관리하고 뭐 VM을 쓰던 거를 파이어컬로 최적화를 했는데 그걸 막상 해도 앞단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왜냐면 뒷단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빨리 일 더 줘 막 이러고 있어도 앞단에서 이제 일을 제대로 매니징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워커 매니저 죽으면은 요 배 날아가면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바로 이제 싹 날아가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AWS에서는 이제 선호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어사이먼트 서비스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사이먼트 서비스들은 어떤 존이 특정 존이 죽더라도 바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널 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각 그 서비스들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특정 한 서비스가 죽는다 하더라도 바로 다른 새로운 이제 리더를 선출을 해서 그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존이 죽거나 혹은 이제 어떤 어사이먼트 서비스 하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서비스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네, 되게 이제 그 장애 복구에 되게 용이한 서비스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저널로그 기반의 서비스들은 사실 이미 대부분의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사실 적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요걸 기반으로 해서 컨텀 방식으로 이제 리더를 선출하거나 혹은 바로 이제 어떤 거 죽었을 때 새로운 리더들이 작동하게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워커 매니저 하나가 이제 이 서비스는 어디에 할당해야 돼. 그리고 얘를 어디에 넣어서 생성하고 그런 풀 사이클을 다 관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제 두 개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어사이먼트는 말 그대로 이거 할당해줘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플레이스먼트 서비스에 호출을 한다고 해요. 그럼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하는 역할은 이 워커에서 어디에 넣어야 제일 효율적일지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실제로 저 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작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계속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더 최적화하게 그리고 최적화하게 잘 넣더라도 장애가 안 나도록 그런 방식으로 넣게끔 한다 하고요. 실제로 플레이스먼트는 정말로 워커한테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어사이먼트 서비스는 인보크 서비스한테 이제 해줘라고 하면은 플레이스먼트는 저 노드들 중에서 그러면은 어디가 배치해야지 제일 적합하겠구나라고 해서 파이어크래커 해당 호스트에 있는 파이어크한테 REST API를 쏘게 되고 걔가 마이크로 VM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워커 매니저들을 이제 어사이먼트나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로 계산을 해서 이제 고가형성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보니 이제 요거는 현재 실제로 람다에서 실제로 뭔가 싱크로스한 호출을 했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제 다이어그램인데요. 아까처럼 이제 처음에 인보코를 합니다. 뭐 람다 API를 쏘든가 요즘에 이제 람다 펑션 URL도 있죠. 그래서 람다한테 별도의 API 게이트나 AAB 없이 바로 이제 API를 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인보코를 하게 되면은 프론트엔드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처음에 받게 되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인보크 서비스가 그거를 이제 트래픽을 받아서 네 일단은 뭐 카운팅 서비스한테 이거 호출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사이먼트 서비스한테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나 지금 요청 들어왔는데 어디에 쏘면 돼? 하면 어사이먼트는 노드가 원래 이제 미리 배치돼 있으면 그걸 쓰게 하고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플레인한테 먼저 통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플레이스먼트 서비스한테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라고 호출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현재 떠 있는 노드 중에서 가장 최적의 노드에 파이어크래커를 활용을 해서 마이크로 VM을 띄우게 되고 그렇게 띄워진 이제 마이크로 VM의 어사이먼트 서비스가 이닛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 작업들이 흔히 말하는 콜드 스타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콜드 스타트는 이제 AWS 영역이라고 하죠. 네. 요것들을 최대한 이제 줄이고 하는데 요것들을 어쨌든 125ms 안에 해결을 한 것이고요. AW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는 람다도 준비가 됐고 이제 마이크로 파이어크래커 통해서 마이크로 브레인도 주인됐고 거기에 사용자가 이제 그 배포했었던 코드도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인보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보콜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람다는 한번 처음에 코드 스타트가 발생하면은 그다음 코드 스타트가 잘 없는데요. 그 이유가 한번 이렇게 띄워놓은 거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죽이지 않고 좀 시간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 트래픽 들어오면은 또 처리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후에는 계속 이제 인보크 되도록. 그럼 이제 이후 요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론트엔드 로드 밸런서 인보크 서비스 들어왔다가 어사이먼트 나 어디에 이제 호출하면 돼 하면은 이제 걔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는 계속 여기 호출하면 돼라고 해서 그냥 알겠어 하고는 이제 호출하고 결과를 보내주는 구조로 람다가 이제 설계돼 있고 현재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오늘 가볍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아까 살짝 스포가 됐는데 네, 사실 이런 거 알지 말라고 서버레스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잊으시고 이제 비즈니스에 집중하셔서 서버레스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람다를 쓰다가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를 자주 쓰고 있지만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서버레스를 적극적으로 찾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로그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오픈서치 서버레스가 마침 또 고맙게도 출시가 되어가지고 네, 출시되자마자 바로 썼는데 확실히 이제 서버레스 특징들이 이제 필요할 때만큼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런 장점들 덕분에 네, 확실히 효율적이고 또 유지 보수하는 시간이 정말 없어서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버레스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서비스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까지 발표했던 신지한입니다. 감사합니다.